네, 어제 이 시간이었죠. 원달러 환율이 급락한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짚어드렸었는데 어제 하루 사이에 환율이 무려 18원이나 급락을 하면서 달러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좀 곤혹스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오늘도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1,400원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이 생기실 텐데요. 오늘 이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11월 FOMC 직후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강한 매파 발언을 했었지만 오늘도 시장을 보자면 3대 지수 모두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증시 이렇게 상승세가 상당히 무섭죠. 사실 파월 발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는 강한 매파 발언이다. 증시에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보면 파월의 매파 발언 이에 주가는 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기세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월 매파 발언 이후에 다우지수가 지금 한 800포인트 가깝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파월 의장이 지금은 어제도 우리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사실 파월이 말이 좀 잘 먹히지 않음에 따라서 과거의 파월의 잘못된 행위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자꾸 책임을 물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파월이 미 경기 침체라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세계 경기 침체라든가 그리고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몰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투자 심리 지표 관련해서 CNN FA 지수를 연일급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60입니다. 그래서 어제 58에 이어서 60인데요. 60은 미니 서머 랠리가 있었던 잭슨홀 미팅 전에 8월 한 21일경에 이렇게 60 정도 수준이다.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선호 심리가 상당히 의외로 빨리 개선됐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어제 좀 상당히 관심이 됐었죠. 그래서 지난 9월 말에 증시 붕괴론 나온 이후에 사실 주가는 좀 많이 올라서 지금 그 9월 말 대비해서 220포인트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역시 외국인이 주도하다 보니까 외국인은 국가를 사니까 우리나라 대형주를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형주 몇 개 업종으로 코스피를 올리는 차별의 장세 양사를 보이고 있는데요. 220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증시 붕괴론이 상당히 좀 무섭게 되고 있는데요. 어떤 증권사가 분석한 거 보면 어제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국회에서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해외 주식을 사라 하는 현장에서 떠나져 있는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권고가 나왔는데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생각합니다.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사실 해외에 이렇게 주식을 산다는 것은 저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더더구나 최근에 보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넘어서 여러 가지 위기론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노후 자금을 위해서 단순히 수익률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 시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 정부의 정책에도 무시하고 해외 투자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의 증권사들이 이렇게 해외 투자하면 그거는 민간 차원이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는 국민연금에 그렇게 해외 주식한다는 것은 환율을 급등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바람직스럽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전문가를 모실 때 좀 제발 시장에 있는 사람들을 좀 모십사 하는 것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외국인들은 한국 주식을 지금 사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국내에 어제 카멘턴 한국의 대학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주식을 사라는데요. 외국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시각을 좋게 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시장의 경험을 많이 갖고 있어야 그런 세미나도 나간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의 어떤 기관 투자 역할이 제 역할만 했다면 이번에 이미 코스피가 한 2,500 넘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 앵커도 지난주 중반 이후부터 우리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증시 붕괴론 이런 게 좀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낙관론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미첼의 함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그랬던 낙관론이 이렇게 사실 고개를 숙이면 소리 없이 사라지고 낙관론이 분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지금의 국내 증시가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원달러 환율 한 20원 정도 급락할 거라고 예측을 해주셨었는데 실제로 급락하면서 달러 투자자들 많이 당황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사실 그 지난 9월 말에 원달러 환율이 1,600원, 2,000원 겨냥해서 달러 투자를 그 뒤늦게 했던 포머족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한국경제 TV를 통해서는 하지 마십사 하는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아마 저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비춰드렸습니다. 근데 또 10월 28일에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난 달러 투자 곡소리 난다 이런 표현으로 제목을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그래서 28일 날 10월 28일 날 이렇게 곡소리 난다 이렇게 했는데요. 어제 파월의 그 강한 매파 발언이 있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강한 매파 발언 이외에도 은행 PB들이 다시 달러 투자를 권유했던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1,448원 가다가 1,410원대 가니까 파월 의장이 최고 금리 올라간다. 인플레 갈 길이 멀다. 이런 것이 토대가 돼서 달러 가치가 다시 강세가 되지 않겠냐 해서 은행 PB들이 다시 달러 투자를 권유했던 상황입니다는 어제 이런 상황이 예상돼서 전 앵커께서 긴급히 이렇게 그 원달러 환율이 급락할 소지 이걸 기업이 좀 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새벽에 전해드렸는데요. 18원이 급락했습니다. 하루에 18원 아마 하루에 낙폭 기준으로는 아마 거의 사상 최대치에 이렇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 장중한 때는 1,400원이 무너졌어요. 1,398원까지 갔었는데요. 어제 위안화 환율이 달러당 7.1 위안에서 7.3 위안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래서 위안화 환율이 올라가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요인이 없었더라면 어제 마감 지수로도 1,400m로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8원이나 급락한 요인을 살펴봐야 될 텐데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피벗에 대한 기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파월의 의장의 이렇게 그 최고 금리 발언 이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월가에서 보면 연말까지 피벗에 대해서 기대가 살아있다 하는 이런 쪽으로 다른 그 이렇게 매파 발에 대한 시각과 달리 그런 쪽으로 해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역시 이런 부분이 아마 중간 선거가 다가오면서 인플레 부분도 오늘 좀 더 인플레가 좀 낮아질 거로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인플레가 6월달 9.1%를 계기로 해서 3개월 연속 이렇게 하락세를 보인다. 그다음에 10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 8% 내외로 나오면 4개월 연속이다. 어찌됐든 인플레는 잡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제 그 8% 하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그 새롭게 조사된 내용을 보면 7.8%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시저널의 컨센서스로 한 7.9% 보는 거고 다른 쪽의 그 결과는 7.8%까지 봐서 피벗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도 주가를 끌어올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 선거 이후에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서상영 본부장께서 이렇게 가장 최신 자료로 공화당이 그 승리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해지는 걸 렉을 통해 본다면 이렇게 된다면 역시 재정 사이드에서 인플레 부분을 좀 막아주지 않겠느냐. 지금 페드 입장에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긴축을 하는데 지금 중국의 국채 매각, 일본의 국채 매각, 또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에 의한 재정부의 인플레가 지출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페드의 인플레 억제 효과를 이렇게 반감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공화당이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재정 사이드의 바이든 정부의 그 재정 지출을 좀 이렇게 제동을 걸지 않겠느냐. 그러면 재정 부분의 인플레가 둔화되면 페드의 금리 인상 효과가 되면서 금리가 물가가 빠르게 안정될 수가 있다 하는 이것도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간에 이러한 그 요인에 의해서 사실 그 3대 지수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오늘 그 이렇게 가장 관심이 됐던 것이 중간 선거보다도 어제 회수에 가장 많이 얘기 나왔던 것이 월가에서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 트위터 관련해서 사실상 그 체어맨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면 사회적 책임성을 있거든요. 세수대로 이렇게 반 정도로 삭감시키겠다 하니까 이제 대처할 인력을 찾지 못하다 보니까 감축했던 사람을 되돌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트위터라든가 이런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든가 트위터에 대해서 이렇게 누가 투자하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이 와중에도
아까 서상현 본부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테슬라 주가가 오늘 떨어졌죠.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이 최고 책임자의 이렇게 체어먼 리스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 선거보다도 더 많이 월가에서 회자되는 것이 일론 머스크다. 걷다 대고 어떻게 투자하겠느냐 그 투자 결정을 하는 이런 것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애초부터 말씀드려 왔는데요. 그런 것이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환율 이야기를 하자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급락함에 따라서 국내에 들어왔던 외국인들이 환차익을 많이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창 많이 내고 있죠.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보면 일자리의 그 증시 분결은 이런 시각과 달리 한국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 다 그런 건 아닙니다는 우리 경제를 자신감 있게 얘기한다. 우리가 유엔의 그 지속 가능한 그 보고서에서 올해 행복 지수를 보면 전앵커도 여기에 해당되실지 모르기 때문에 제 내용을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조사 대상 한 146개국 중에서 우리의 행복 지수 같은 건 전체적인 행복 지수는 한 59일 정도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공포와 불안감이 얼만큼 민감도 지표가 디스토피아 지표거든요. 디스토 지표는 119일 정도로 나옵니다. 이걸 뭐냐 하면 네. 전체로 행복 지수 낮습니다는 그 중에서도 이 공포와 불안감에 더 민감한다 얘기거든요. 그러면 같은 값이면 이렇게 공포와 불안, 증시 분결하면 크릭스가 높은 것도 바로 그런 측면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위기론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는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해외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본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에서 좋게 평가하다 보니까 사실 줄기차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9월 말 이후에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제 기억으로는 저기 이제 쓰고 있습니다는 10월 20일과 28일 날 제역은 이틀만 제역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메우고 있고 지금까지 5전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동안 아일랜드 자금, 아랍계 자금, 일본에서 중국 와서 달러 캐리 자금들은 이렇게 안 들어왔습니다는 이번 주 들어선 달러 캐리 자금도 원달러 원이 떨어지니까 환차익이 기대돼서 달러계 자금도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주요 원천별로 보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 자금은 다 들어오고 있다. 여기에 중국에서 이탈됐던 쉘터 자금도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월 말 이후에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들이 무려 5조 원 이상 올라오고 이것이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 그 9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 1,400 이렇게 48원 갈 때 일부 대학 교수들이 1,600원, 2,000원 간다, 외환위기다 아마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때 달러를 산 사람과 그때의 달러 한국에 들어왔던 사람의 외국인과 차이점을 보면 약 한 달 정도 기간에 외국인들은 한 40원 이상의 환차익을 누리게 되는 거고 그리고 뒤늦게 달러를 투자했던 국내 포머족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 현명합니다. 한국 경제에 이렇게 해서 현지에서 보내주는 분위기를 잘 전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달러 투자를 뒤늦게 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또 뒤늦게 달러를 사실 1,450할 때 이렇게 차익을 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러나 뒤늦게 그 달러를 투자했던 포머족 같은 경우에는 지금 40원 정도 이렇게 굉장히 환차손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금 외국인들은 환차익이 대단히 크게 누리고 있고 그다음에 뒤늦게 달러를 투자했던 사람은 이렇게 굉장히 환차손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유도했던 강달러 정책은 현재까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중간 선거가 되고 중간 선거에서 하원에서 공화당이 이렇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네. 바이든 정부가 꼭 1년 전이죠. 우리가 신환율 전쟁이다. 지금 역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는 신환율 전쟁에서 국내 언론에서 처음으로 종전의 환율 전쟁은 평가절하 경쟁이었는데요. 이번에는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평가절상해서 종전과 다르다 해서 이것을 신환율 경쟁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역환율 경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게 작년 11월 달에 국내 언론에서 처음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의 바이든 정부는 이렇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는 게 효과가 적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금리 인상을 보면 경기 과열했다는 인플레를 잡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의 공급 측 요인이 있을 때는 순물가가 주도가 됐을 때는 이런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인플레가 잡는 데 효과가 상당히 적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 인플레 잡는 게 결국 중간 선거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그 지도가 역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이렇게 봐서 공식적으로 지금 환율의 책임을 맡고 있는 미 재무부가 앨런 장관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달러 강세를 유도한다 하는 쪽의 말을 강조했거든요. 아시겠습니다는 이것이 지금까지 달러 강세를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다른 국가 입장에서는 어떠냐? 저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국가 입장에서 미국의 중심통화가의 달러 강세를 이렇게 해서 평가 절상을 하면 다른 국가는 평가 절하가 되니까 수입 물가가 상승해서 인플레를 미국에 수출하는 것을 고스란히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가 절하도 근린 궁핍화입니다는 평가 절상도 근린 궁핍화 정책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 결과적으로 보면 마지막까지 버티던 일본도 네. 결국 150엔, 150엔에서 일본의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급등할 조짐이 보이다 보니까 결국 그렇다 하루 효과가 엔저를 이렇게 포기하느냐 할 정도로 직접적으로 달러 매도, 엔화 매입 개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속속 역환율 전쟁, 신환율전이 본격화되는 거다. 그래서 파월과 그 다음에 제닛 앨런이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이렇게 인플레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가의 부메랑을 맞는다. 네. 부메랑을 맞는다. 그래서 파월이 세계 경제 위기의 주범이다. 그 다음에 금융위기의 주범이다. 이런 쪽으로 몰린다. 결과적으로 인플레 수출하기 위한 달러 강세 정책도 다른 국가의 속속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국가들도 결국 평가절상의 경쟁이다 보니까 그 부메랑 효과를 바꾸는 것도 외환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최후의 지지선이었던 일본마저 엔저를 포기하게 되면서 역환율 전쟁이 본격화가 됐고 그러면서 달러 가치 부메랑이다. 이 사안에 대해서 좀 더 해설해 볼까요? 달러 가치 부메랑은 분명히 9월 말부터 나타나죠. 네. 우리 정 PD께서 달러 인덱스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9월 말이 아마 피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114인데요. 다른 국가들이 속속 미국의 평가 절상, 달러 강세에 대해서 이렇게 자국의 인플레 수출하는 부분을 그대로 받아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역환율 전쟁에 속속 동참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오늘 달러 인덱스가 110 정도로 마감 지수는 제가 못 봤는데요. 정 PD께서 마감 달러 인덱스가 6시에 끝나기 때문에 마감 지수를 한번 달러 인덱스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마 110 정도로 플랫하게 이게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지난 그 9월 말에 자 달러 인덱스가 110 가니까 네. 100 기억나시겠습니까? 110은 조만간 돌파한다 이렇게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킹달러를 언급한 사람들이 지금 당혹스러운 환경이 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는 파운드 여기죠? 110대 프렛, 110 프렛까지 해서 장중 110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말에 120에 간다 하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이 기억나시겠습니다는 지금은 거꾸로 110도 붕괴될 위험에 더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그 하이라이트는 역시 파운드화와 유로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운드화는 그 순회기 의외로 좀 국제금융시장에서 중심을 많이 그 신뢰를 회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순회 효과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돼서 파운드당 1.15달러대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달러 인덱스의 파운드화 비중은 12%이기 때문에 그만큼 파운드가 이렇게 회복되면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효과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 58%를 차지하고 있는 유로화가 지금 그 영국에 이어서 이태리도 상당 부분 뭐 이렇게 포퓰리즘 우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영국의 교훈을 받아들여서 이탈리아도 이렇게 포퓰리즘 우려가 완화될 분위기가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1달러, 1유로 페어티를 회복한 양상도 보였거든요. 이것도 이제 지적하지 못했는데요. 이렇게 아마 정필께서 준비하시면 1달러, 1유로 마감으로 페어티를 회복하다 보니까 네. 결과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110으로 떨어진 부분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제 정인설 특파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파월이 제대로 효과를 거치 못하다 보니까 세계 위기의 주범이다. 세계 경제 침체의 주범이다 하는 것처럼 외환시장에서도 본격적으로 강달러에 대한 부메랑 이것이 지금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 정도면 이제 중간선거 결과가 거의 다 집계가 될 텐데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달러나 원달러 환율 급락할 것이다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사실은 그 중간선거 앞두고
이렇게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 수출하기는 강달러 정책이 다른 국가의 역풍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자 내일 지금 예상대로 하원에서만 공화당으로 교체할 때는 하원과 그 공화당과 민주당 간에 서로 세 개의 부분에 대해서 무역주의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주도를 하는 그렇죠. 국가입니다. 예. 정당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보호주의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자 하원에서 공화당을 넘기면 자유무역이니까 그동안 인플레를 수출하기 위한 이러한 강달러 정책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른 국가의 인플레 수출에서 다른 국가에 그대로 피해를 주는 일종의 보호주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화당이 이렇게 하원에서 되면 저게 브레이크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바이든 정부의 재정 지출도 브레이크를 걸리고 그다음에 다른 국가 인플레 수출로는 바이든 정부의 보호주의, 바이든 정부의 바이든만 미국만 생각하는 보호주의 이기주의가 브레이크를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환시장에서 보면 자 인플레를 수출해서 강달러 정책 항상 말씀드리는 미국 경제가 펀더멘털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유로화라든가 파운드가 약세를 보여서 반사적인 측면에서 달러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이걸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강달러니까 킹달러, 갓달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 실질적으로 보면 브라질의 헤어라가 달러 가치보다 더 강세다. 그다음에 멕시코의 페소가 달러 가치보다 더 강세다 하는 측면에서 킹달러, 갓달러는 표현이 잘못되어 있고 그다음에 킹달러, 갓달러는 자기 실력에 의해서 되는데 지금 파운드라든가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전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각달러, 킹달러 표현을 쓰지 말자 하는 이 표현이요. 바로 이 대목입니다. 만약에 하원에서 사실상 그렇게 인플레 수출하기 위해서 강달러 정책을 제약해야 한다면 실력이 없는 상태에서 인플레 수출에서 강달러 부분이 푹 꺼진다는 얘기도 더 이상 못하니까 푹 꺼진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약세를 보이고 원달러는 한 단계 푹 꺼진다. 어떻게? 밑으로 원화 강세 쪽으로 된다. 이런 쪽의 시각도 만만치 않은 것이 그런 쪽에서 해석이 네.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에서는 새 정부가 외환 위기를 막기 위해서 오히려 금융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나오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어느 신문에 외환 위기를 잡다 보니까 새 정부가 금융 위기를 처리한다 이런 네. 쪽에 얘기가 있어서 시청자분이 외환 위기가 금융 위기가 아니냐 맞습니다. 우리가 보면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는 금융 위기의 한 부류로서 외환 위기를 들어간다는 것은 시청자분이 그래서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보통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구별한다면 자 외환 위기를 막다가 금융 위기를 초래하겠다. 최근에 이제 신용 경색 문제 때문에 강원도 무슨 레고랜드 사건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측면에서 금융 위기는 외환 위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분법작에서 외환 위기는 외화 부족 문제다. 네. 금융 위기는 금융 시스템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하지만 사실 외환 위기 잡다가 금융 위기를 초래한다. 이 대목도 한국은 외환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대목도 전제 조건이 틀렸다. IMF라든가 이런 것은 한국이 지독하게 외환 위기가 발생할 확률이 적다고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외환 위기를 잡다가 금융 위기를 초래한다 하는 일부 학자들의 견해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제 조건은 외환 위기의 가능성이 적다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어제 18원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과연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는 어떤 방향성을 가져가게 될지 깊이 있는 도움 말씀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준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맞습니다.